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론우 입장에서 노인복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다룰 것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성문화된 그 규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먼저 학적 입장에서 노인복지가 그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책론과 결부되어서 한번 다뤄볼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할 적에 우리 현재 문제가 아주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회적 위험, 그러면 신사회적 위험의 아주 대표인 것이 물론 고학력 여성 돌봄 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사회화시키냐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한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또 그러면 건강한 노인들의 요즘 그 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노인들의 심사를 인정해주지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사회에 대한 폭주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폭주노인. 소위 노인범죄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하나의 화두입니다. 화두. 자, 우리가 노령화 사회 첫 번째 노령화 진입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노령화 진입. 그러면 노령화 진입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표현할 적에 노령사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 노령화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수 대비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몇 명인가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가 노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지요.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설명하는데, 노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7% 이상 14% 미만을 유엔 규정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령사회 또는 고령사회라는 것은 The Aged Society.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14% 이상 20% 미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곧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 직전에 있습니다만, 이미 농산어촌에 가서 보면 30%가 넘는 초노령사회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바로 우리가 초노령사회. 초노령사회. 은 더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서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가 20% 이상인 사회를 이렇게 초노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이 비율 가볍게 보지만은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지의 예문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 아니죠. 7% 이상, 14% 이상, 20% 이상을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부양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부양비. 우리가 노인부양비라고 그냥 제목만 다뤘습니다만 다른 건 많지만 노인부양비와 노년화 지수 두 가지 공식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수. 다시 말해서 똑같습니다만 생산연령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노인부양비는 공식을 이렇게 생산연령 인구라고 하는 것은 생산연령 인구는 15세부터
64세 고용보험 원칙적 가입 연령이 가진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분의 노인 인구수, 노인 인구에서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을 통해서 하는 것이 노인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젊어지는 나이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젊어지는 나이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 제로나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건 밋밋한 데 비해서 노인으로 넘어가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 전체로서 노년화 지수, 노년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유년화 지수, 유년 인구수 대비 노년 인구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년화 지수인데, 여기는 노년화 지수는 유년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14세 이하의 인구수분의 노년 인구수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14세 이하의 증가율은 미미한 데 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증가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곱하기 100이라 하는 이 노년화 지수, 곱하기 100을 해도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 노년화 지수는 당연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 등이라고 하는 노인 부양비나 노년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부양비나 노년화 지수가 증가하는 걸로 보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유가 가파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있을까? 노인 인구 증가의 사유적 파장이 있죠. 노인 인구 증가의 사유적 파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노인 인구 증가를 어떤 문제에서 어떤 노인 문제 증가는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노인 문제 증가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의 둔화가 될 거예요.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나겠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력 부족 또는 노동 생산성 감소. 뭐냐면 여기 보면 노동력 감소와 노동 생산성 둔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의 재정 위기가 도래한다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 둔화는 바로 국가의 재정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또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노인 인구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도 가져올 겁니다. 지금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서 저출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의 서열을 매길 적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은 네 번째 하는 데 비해서 저출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의 가장 앞선 서열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출산, 양육이 저출산 문제를 우선순위하고 있지만 노령도 8개의 사회적 위험 나열 중에 그중에 네 번째 서열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년 소위 정책 순위가 변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정책 순위 변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 위기로서는 당연히 생산 연령 인구 대비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다 보니까 세 수입이 감소할 거예요. 여기 노동력 감소나 노동 인구 감소. 여기는 국가재정 위기, 노동 인구수 감소.
노동 인구수 감소는 세 수입의 감소, 국가 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또 노인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인구 증가는 결국에 사회보장 비용의 급증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가 재정위기는 노동 인구수 감소도 있지만 또한 사회보장 비용의 급증, 노인 인구수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급증으로 인해서 또한 국가 재정의 위기를 가져올 겁니다. 또 산업 순위도 당연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산업 구조도 많은 실버 산업이라든지 건강식품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또 금융 서비스에 맞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맞은 급격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여기 나오는 정책 우선순위 변화도 있고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도 나올 겁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는 그야말로 실버 산업이라고. 실버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또 그러면 실버 산업이나 건강식품 산업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 이런 것 등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실버 산업이나 건강식품 어떤 노인 관련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가져올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벌써 이 노인 인구의 변화는 우리가 볼 적에 옛날처럼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던 분위기가 소형 아파트 선호 분위기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노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침체, 아파트의 소형화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나오지만 전문가처럼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초적 상식을 본다면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벌써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이고 부동산 선호에 대한 평수도 저평, 말하자면 소형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시화와 같은 문제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령화되면서 부모 세대가 80대 후반 90대가 될 적에 자녀 세대가 이미 60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인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면서 젊은 세대의 불평불만은 자꾸 높아질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농촌의 피폐화. 그렇죠. 이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의 피폐화. 뭐 그만 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따지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노인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축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는 뭔가 경제나 경기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노인 현대사회의 사회 문제. 자,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은 뭐겠어요? 보면 노인 문제 첫 번째 발생 원인.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 뭐 많이 있겠지만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 인구의 증가죠. 노인 인구의 증가. 또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도시화와 산업화. 도시화와 산업화. 도시화와 산업화는 사실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빠름이라는 속도전의 이런 그 흐름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속도전에서 경직성, 소극성, 조심성, 수동성이 드러나는 노인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도시화 산업화는 가족구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대가족 분위기에서 이제는 사실은 바뀌었습니다만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노인들은 제외된 소위 가족개체가 보편화될 거예요. 또 그러면 핵가족화 이런 그 도시화 산업화 그래서 가족구조 변화에서 핵가족화. 핵가족화.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인데 노인 문제의 노인 문제의 유형으로 본다면 노인 문제의 유형으로 본다면 그냥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 그래서 빈고, 빈교, 다음에 병고, 다음에 무의고, 고독고. 이렇게 보통 부처의 깨달음으로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인데 뭐 빈고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본다면 현대 노인의 문제는 소득부재지요. 소득부재. 소득부재. 병고는 심신의 쇠약. 심신의 쇠약 문제. 우리가 옛날보다는 현저히 더 더디어졌다고 해도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무의고 역할상실. 노인이 되면은 몸이 약해지면서 그 심신이 약해지면서 뭐 할 일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 노인들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면서 할 일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을 줘요. 그래서 여기 나온 역할상실. 또 여기에는 이별. 자녀들의 혼인을 통한 이별, 또 부부간에 있어서는 생각하기 싫은 사별, 이런 것 등이 또한 노인의 문제로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문제로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 노인이론이라고 쓰겠습니다. 노인이론을 볼 수가 있는데, 노인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 10여 개 이상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5개의 이론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 소원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분리이론, 소원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고령화, 소위 고령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물러서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윈윈의 전략이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마치 에릭슨의 발달 단계처럼 신자, 죽은 자, 친생자, 노년기의 발달 가업은 자아 통정대 절망감이거든요.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서는 높은 생산성,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불러줌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리이론, 소원이론, 소위이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활동이론이 있습니다. 활동이론. 여기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다.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활동이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치를 내보면 은퇴한 사람보다 활동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활동이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쨌든 간에 분리이론은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된다. 여기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활동이론,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성공적 노화이론이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이론은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의 중간이론이 되겠어요.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의 중간이론이 되겠는데, 이 성공적 노화이론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된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활동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생산성을 가지고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활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하되 나이에 걸맞은 적정한 선택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만큼 그에 적합한 활동을 하기도 장애가 있다면, 그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접근성이 막혀 있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 적정한 선택에다가 적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 은퇴는 할 것이 아니고 나이에 걸맞은 적정한 선택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나이가 든 만큼 적정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제거해 주면서, 그래서 일명 성공적 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선택과 적정한 보상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간 이론으로 가장 오늘날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은 현대화와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현대화 이론이 되겠어요.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과학기술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노인의 희소성을 사라지게 했어요. 노인이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으로 희소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화 과정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의학의 발달은 노인의 지위를 떨어뜨렸다. 또 그런가 하면 현대화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도시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없게 만들었어요. 노인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그러면 대중교육의 발달은 옛날에는 지혜와 연륜과 경륜으로 쌓은 지혜의 보고라고 노인을 대접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린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요.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처럼, 또 사회에서도 노인을 지혜의 보고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불리우는 것은 구태에 의한 옛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런 등등 현대화의 정도는 노인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현대화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교환 이론도 있습니다. 교환 이론. 이 교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는 결국에 서로가 가진 자원을 교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필연적으로 노인이 가진 자원의 가치는 청장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노인이 가진 자원의 열등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위를 현상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를 연구하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치의 균등을 통해서, 균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교환 이론이 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의 학적 접근은 대단히 많지만,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법을 보면 정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십니다. 그래서 정책학적으로 접근했고, 이제는 우리가 노인복지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1981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색깔을 넣어서 존리실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복지의 입장으로 본다면 노인복지의 비약적 발달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전두환 정권이었어요. 노인복지의 비약적 발달.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노무현 정권 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급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이 고령화 되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게 기울기가 기울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령사회가 이뤄지는 출발점,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출발점을 바로 전두환 정권 때의 노인복지법 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그럼 심신장애자복지법, 즉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자, 목적은 좋고 넘어가시죠. 그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인복지법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를 보면 거기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후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배우자는 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여기는 배우자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자, 여러분들 474페이지를 보실까요? 474페이지. 자, 넘겼습니까? 4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일촌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들었지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당연히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직계혈족이라 않고 아예 직설적으로 일촌후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하되 그리고 당사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죠.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 및 직계 비속에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치매라고 하는 것은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력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치매는 후천성 다발성 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후천성 다발성 장애 둘째 줄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노인학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학대를 보기 전에 아동학대에서 배웠던 아동학대는 뭐예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보호자는 범위를 놔둔다 해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들고 있는데 노인학대는 뭐가 있습니까? 노인학대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듭니다. 아동학대에 비해서 정서적 폭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새로이 들어있습니다. 정서적 폭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어 있다. 뒤에 이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를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동학대에 비해서 새로이 들어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라는 것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실태조사 3년은 아시는 것이고 거의 노인의 날에서 노인의 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로 한다. 그리고 3번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죠. 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언제지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시행되겠습니다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새로이 신설되었지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 거기 보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시행되는 날짜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 거기 보면 노인복지상담원을 보면은 노인복지상담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 특별자치구와 시군구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 그래서 노인복지상담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보면 상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촉한 사회복지, 노인복지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둡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조치를 보세요. 보건복지조치. 거기는 보건복지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어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은 3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그리고 노인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 그래서 노인 취업 알선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법상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는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거기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보면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소위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 생산 판매 여기는 반드시 노인이 만든 바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생산 판매를 직접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생산 판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창업을 또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은 취업이나 알선 거기 보면 노인의 취업 상담 또는 노인에게 정보 제공,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알선 그 때문에 취업이나 알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이 되는데 노인 인력 개발 기관과는 노인 일자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약간 혼동할 수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는 반드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에서 생산 판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노인 또는 거기 보면 2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위탁할 수 있다. 다음에 다른 건 다 줬으면 3번, 4번, 5번 생업 지원, 경로 우대, 건강진단. 생업지원도 65세 이상의 좌우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경로우대, 국가나 지단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건강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는 노인의 나이를 몇 살부터 한다라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기타 다른 법, 특히 기초연금법을 보더라도 노인에 관련된 법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관련 법령을 가지고 해석해 볼 때 정부 정책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라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나 건강진단은 65세 이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가져가야 되겠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오후 시간이라고 자꾸 혼돈하는군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어서 여기에 포함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상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300명 초과해도 됩니다. 이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또 시설,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초과해도 됩니다. 수용인원 300명 초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여기는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취업하지, 저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근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있는데, 그 급여란 말을 서비스로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근보호 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목욕만 빼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재가급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의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고,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본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입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독취사가 가능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단지 배우자나 그 입소 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자, 좋고.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국가가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에 설치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특별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한다. 그래서 중앙과 시도에 있습니다. 중앙과 시도.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나와 있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보세요. 어쨌든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지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식품,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요양보호사 될 수 없고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끝내지 않은 사람, 마감이 되지 않거나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제한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에 제한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이렇게 보시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해서 거기다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와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은 어디에서 둔다? 이건 공공부문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둘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즉 복지실시간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는 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네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인복지 명예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인복지 명예원은 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군데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만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만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가 있다. 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보고 싶은 게 더 많겠지만 이런 정도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책 논의 입장으로나 또는 법제 논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꼼꼼히 우리가 살펴본 걸로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장애인 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